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간기 오늘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중간기 했고 오늘 마지막 순서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 제국과의 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지만은 우리 잠깐 리뷰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기라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In a testamental period, 즉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기에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라기서가 있고요. 다음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New Testament가 시작됩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에 중간에 간격, 타임 갭이 있다는 거죠. 이 타임 갭이 몇 년이라고요? 400년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이 시간을 갖다가 신구약 성경의 중간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라기 이후로 침묵되어 있고 이제 400년의 침묵 기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침묵 기간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나 다른 성경서에 보면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진행될 것인가를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가장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다니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러한 우상 스태츄를 봤죠. 머리는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금으로. 다음에 가슴 부분은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는요 놋으로 브론즈로 되어 있었고, 다음에 여기 넓적 다리는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철, 아이언으로 되어 있어서 보게 돼요. 다음에 여기는 발인데 이는 철하고 클레이, 아이언하고 클레이가 믹스된 이러한 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큰 스태츄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게 큰 스태츄였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던지지 않는 돌이 날라와 가지고는 이 우상을 갖다 친 거예요. 우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 어쨌든 돌은 큰 산을 마운틴을 이루는 그러한 꿈을 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었지만은 사실 이거를 다시 꿈을 꾸면서 해석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꿈꾼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던 건 당시에 세계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면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게 한 거죠. 이렇게 볼 때 머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 은은 어느 나라입니까? 메데파사. 페르시아, 특히 퍼시아. 여기는요 브론즈로 된 거는요 앞으로 올 헬라 알렉산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철로 된 것, 제일 강한 게 철이잖아요. 철로 된 것은 앞으로 올 로마를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그리고 여기는요 철과 아이언하고 클레이가 믹스된 거죠. 이거는 앞으로 올 로마 이후에 올 수 있는 그 로마 후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리는요 그 예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이렇게 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앞으로 누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엠파이어 제국이 이끌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해석을 다니엘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true ruler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다니엘이 또 꿈을 꿨습니다. 이건 다니엘이 직접 꾼 거였어요. 벨사살 왕 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4마리의 짐승을 봤는데 이 사자를 봤는데 사자는 사자면서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빠르고.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이 독수리의 날개가 뽑힌 거예요. 힘을 상실한 거죠. 이거는 해석이 다 나왔었습니다. 다니엘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꿈과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무슨 나라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에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면서도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대왕이었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요 굉장히 이렇게 쇠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 큰 제국이 불과 전체 통틀어서 100년밖에 못 갔습니다. 한 바벨론이 제국이 100년 간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그 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나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곰 같은 나라였습니다. 곰 같은 나라가 등장해서 이 사자를 갖다 쳐부수고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가 되는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터키, 리디아와 바벨로니아하고 애굽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강한 나라, 큰 나라 제국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는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까? 고레스 왕을 통과하면서 큰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영원한 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죠. 페르시아도 이 큰 나라가 2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조선 몇 년 사나요? 500년. 근데 이 페르시아가 200년을 넘기지 못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봤던 이 환상이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를 갖다 점령했던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같다는 거예요? 표범. 표범의 특징이 뭡니까? 빠른 거예요. 표범의 특징. 빠른데 거기에 또 뭐까지 있어요? 날개까지 달려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게 빠른 걸로 치면은 이게 알렉산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쓰는데, 이 머리 넷이 나왔다는 이것은 뭐냐면은 알렉산더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분열될 것을 벌써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 그리스가 머리가 4개로 분열되면서 이 그리스를 갖다 멸망시켰던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예언에 대한 정확성과 분명한 것을 확실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램이 있는데 뿔이 있고 뿔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더 커요. 강하고. 있었는데 이 짐승이 있는데 이게 바가 치면은 이걸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램을. 램이 여러분 굉장히 이거 셉니다. 머리가. 그런데 이 갑자기 나타났었던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냐? 염소예요. 얘는요. 염소인데 이 유니콘입니다. 뿔이 하나가 딱 박히는 거예요. 이 염소가 나와서 이 산양을 갖다 치니까 산양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압시킨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염소가 더 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뿔을 가진 순양은 누구라고요? 메대와 파사예요. 2뿔이니까 메대 또 파사 페르시아인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순양, 유니콘이죠. 뿔이 하나인 나라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 뿔이 하나인 나라가 나서 이 산양을 갖다 제압한 거죠. 뿔이 하나예요. 하나의 그 힘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알렉산더죠. 그런데 분명히 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 꺾이고 나서는 몇 개가 나왔습니까? 4뿔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뿔이. 한 뿔이 꺾이고 4뿔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한 뿔이 꺾였다는 말은 뭘까요?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분열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보면서 세상 제국의 역사는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본다면요, 이 4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 왕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4 왕은 4개의 제국을 의미한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세계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헬라 왕 아니겠습니까? 헬라를 세웠던 그런 나라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만요, 알렉산더는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었어요. 제자여가지고는 그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단순히 군상만 가르쳤던 게 아니고 철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국가 운영을 갖다 철학적으로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 참 놀라운 사람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하면 단 군사적으로만 점령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화를 갖다가 개조시키는 것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헬레니즘 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필리포스 2세에게 군사학 배우고 또 철학까지 배웠으니까 누굽니까? 알렉산더는 굉장히 독특한 왕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은 단순히 그냥 무료로 점령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서관을 세우고 이렇게 그 문화를 개조했었고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융합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가면은요, 그 건축물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지었던 것을 보게 되고 도서관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의 첫 번째 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페르시아를 점령한 것이었어요. 페르시아를 점령해야지 그야말로 세상의 제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역사를 쫙 보면요, 그 나라가 이 강대국에서 최고의 나라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두 개가 존재하면은 언제나 갈등 관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계 패권 국가죠. 그걸 우리는 말하죠. 패권 국가는 하나만 존재하게 돼 있어요. 두 개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전쟁을 하고 되고 이 문제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과 합쳐가지고는 세계 경찰 국가를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중국이 그러한 마음이 없고 너무나 잘못된, 너무나 틀린 거예요. 가치관이 틀리고 세계관이 틀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판단한 거죠. 중국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끝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게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패권 전쟁이에요. 중국을 완전히 끝내려고 하는 이 미국의 계획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알렉산더하고 페르시아하고 같이 잘 살면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BC 334년에 헬레스폰트를 지나갔다. 헬레스폰트를 지나가고 이수스 전투하고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를 죽이고 통합하는 거예요. 그 세계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권 국가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 거,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지금 그래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패권을 잡는 게 이제 알렉산더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가 에게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하고 터키 그 사이를 갖다가 에게해가 존재해요. 다음에 저쪽에 흑해가 있죠. 흑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해협이 있습니다. 이 해협이 독특합니다. 해협이 아주 좁은 해역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아시아와 유럽을 갖다 딱 가르고 있어요. 독특해요. 그래서 이쪽이 해협인데 여기에 조금 큰 바다가 있어요. 이걸 갖다 말마라 씨에 말마라.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마 한국말 따라서 이렇게 지었나 봐요. 말마라 씨가 되고 여기에 보면 조금 아주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이게 헬레스폰트 해협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쪽으로 간 거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도 이리 지나는 거예요. 좁은 해협이니까 배 타고 지나가는 거죠. 이게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 유럽을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이걸 갖다 달다네스 해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쪽에 이게 트로이가 얘기해서 트로이 아시죠? 트로이 목마할 때 트로이가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해협이 있습니다. 이게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보스포러스 해협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독특한 곳이에요. 이쪽이요. 독특한 곳인데 바로 이 헬레스폰트를 지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헬레스폰트를 지났다는 이야기는 알렉산더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 뜻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가 헬라의 알렉산더가 되겠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다음에 여기가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이기죠. 알렉산더가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의 제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세계사적으로 진행되지만은 이미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되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오신 거죠.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사는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예요. 히스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역사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있고 알렉산더의 초상합니다. 이렇게 됐고 알렉산더 이후에 뿔이 하나가 유니콘이 몇 개로 갈라진다 그랬습니까? 4개. 뿔이 4개 나왔다 그랬어요. 4개는 뭐냐면은 알렉산더 죽고 나서 4개가 분열되는 거예요. 나라가 제국이 워낙 컸으니까 이게 4개로 분열하다 커요. 여기는 원래 본국이었던 헬라, 여기는 카산드로스, 안타고누스의 왕조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있고요. 여기 터키 쪽은 리스마커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쪽 수리아 쪽은요, 아시리아 쪽이죠. 셀루커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가 리스마커스를 갖다 점령해서 이쪽으로 다 셀루커스 왕조가 됩니다. 이건 톨레미 왕, 프톨레미다라고 또 톨레미다고 말해요. 이집트, 아프리카 쪽 이렇게 됩니다. 나라가 4개로 쪼개지죠. 꿈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그대로 세계사에서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 쪼개 되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앞에 있던 셀루코스 왕조하고 밑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누군가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지 않겠어요? 지배당하게 되죠. 그때는 애굽의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는 상당히 온화한 좋은 정책을 펴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이 좋은 정책을 펴면서 많은 자치권을 주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만들고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가 말했었던 에집트에 큰 도시를 만들었고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알렉산주리아는 시리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기념비적인 큰 도서관,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많은 라이브러리 당시에 한 35만 권 정도의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35만 권 정도면 우리 그 시리에 있는 도서관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죠. 다 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있더라도 히브리어 말로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읽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트랜슬레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 갖다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최초로 번역하는 트랜슬레이터 버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이게 70인 번역본이에요. septuagint로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 세계 공용어가 뭐였습니까? 당시 세계 공용어가 바로 헬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 말로 번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 있을 때는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프톨레미 왕자하고 셀루코스 왕조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두 개가 서로 이제 알렉산더의 후예라는 것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150년 전쟁 기간 동안에서 결국 재패를 하죠. 누가요?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가 이기게 돼서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지금은 프톨레미 왕조 밑에 있다가 이제는 셀루코스 왕조 밑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셀루코스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와 달리 굉장히 강압 정책,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뺏어가고. 특히 그 중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한 왕이 나쁜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요 자기 자신을 제우스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그 율법 지켰었던 모든 것 다 폐한 거예요.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할례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할례 받다가 걸리면요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그 엄마의 목에다 걸어놓고 나서는 아이가 썩을 때까지 짊어지고 다니게 만든 거죠. 이게 강하게 나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한 번은 그 돼지 7,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성전에다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쁘게 한 거죠. 이렇게 나쁘게 하고 강압 정책을 펴면요, 그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 나쁜 왕이 나올 건데 이 왕이 나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모든 것을 폐하게 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거예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북방 왕이라는 것은 셀루코스 왕조죠. 시리아 쪽에. 남방 왕은 프톨레미 왕조예요. 애굽에 쳐들어가는데 북방 왕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는 예루살렘 성소를 말한 거죠.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죠. 자, 이것이 다니엘서 19장에 있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이렇게 강압 정치를 펴면 될 것 같지만은 문제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반발이 생깁니다. 그 반발이 뭐냐면은 이 반발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바로 그 마카비란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데 제사장 예루살렘의 제사장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특히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마카비란 것이 망치란 뜻이 망치. 아주 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다 마카비아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는 이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는 게릴라전을 펴가지고는 놀랍게도 셀루코스 왕조가 다 쫓아보내요. 군대를.
그렇게 해서 독립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더러워졌던 성전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회복했다 그래서 클리닝 템플, 그래서 수전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바로 그때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러한 절기를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80년 정도의 독립국가를 예루살렘이 형성하게 돼요. 80년 정도. 그러면서 세웠던 그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잠시 좋은 시절 또 보내죠. 독립을 하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마카비 왕조가 셌을 때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계가 그러니까 복잡하게 진행됐죠. 어떻게 되냐면 볼까요? 로마의 등장은 여기에 옛날에 그리스 쪽에는요, 지금 그리스에 안티고누스의 왕조가 있고, 다음에 여기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셀루코스 왕조가 버티고 있잖아요. 셀루코스 왕조가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있잖아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지금 그 셀루코스 왕조를 쫓아버리고 나서 독립국가 이루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지금 부상을 합니까? 부상은 Arising Rome, 로마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아까 봤던 그 짐승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잖아요. 네 번째 짐승을 봤는데 네 번째 짐승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짐승이었어요. 봐서 보니까 매우 강하고 쇠로된 이빨, 이가 뭘로 됐다고요? 쇠로 됐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갖다가 다 씹어 삼키는 거예요. 씹어서 먹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볼 때 놀랍고 무서운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한 특별한 것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한 부상을 보게 되는데 이 로마가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가 뭐든지 한 나라가 이게 부상하게 될 때는요, 세계사, 고대사,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전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돼요. 그 전쟁을 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는 위기지만 망하는, 어느 나라에서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일본이 전쟁을 통해서 망했지만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쟁은. 그래서 로마가 그냥 처음부터 로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개입됩니까? 전쟁이 개입돼요. 우리가 이걸 이제 공부를 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걸 갖다 전쟁이 뭐냐면 포에닉 전쟁, 퓨닉 워 이렇게 말합니다. 포에닉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에닉 전쟁, 시칠리아, 이탈리아 밑에 시칠리아 있거든요. 시칠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전쟁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칼타고 전쟁 거래요. 칼투지 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퓨닉 워가 발생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퓨닉 워가 발생하는 거예요.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 있고 여기에 칼타고가 있습니다. 칼투지, 카르티지 이렇게 카르티지. 카르티지는요 사실은 여기 페니키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니까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의 콜로니였어요. 식민지였어요. 이 뭔데 콜로니가 여기 있는 거죠. 페니키아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페니키아는 성경 구약성에 나온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해양적인 그 배에 대한 해양 군사가 굉장히 발달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지중해를 이 페니키아가 놀랍게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지중해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중해에 이 메디테리안 씨의 그 진주, 펄이 뭐냐면 여기 시칠리아가 되는 거예요. 시칠리아. 여기 시칠리아에서 제일 크거든요. 지중해 제일 큰 섬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이 페니키아, 이 칼타고에서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시칠리아를 로마가 조금씩 세력이 커지면서 놔두겠습니까? 자기 땅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걸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누구예요? 칼타고하고 로마가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로마와 칼타고의 전쟁이 되겠죠. 1차 포에닉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로마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 칼타고는 시칠리아를 갖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은 지중해의 영향권에서 상실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지는데 이 칼타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쟁을 하는데 이때 이제 1차 전쟁 끝나고 나서 협정을 맺죠. 모든 해양 군사, 그러니까 네이블에 대한 이 군사력을 갖다가 앞으로는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해양 군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칼타고가
해양 해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육지로 올라갑니다. 이거 육지로 올라갈 때 어디 가냐면은 이쪽 스페인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인데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2차 전쟁을 주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니발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 한니발이에요. 한니발 무서운 사람이 있었죠. 예. 그래서 한니발은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니발이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알프 산맥을 넘어가면서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 칸나이 전투. 유명한 전투였죠. 이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쳐부수어 이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군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고 한 10,000명 정도를 포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했었죠. 그러니까 유럽이 아프리카에서 패배를 당한 처음 케이스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케이스였습니다. 이때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니발.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한니발 그러면요, 영화 소재도 무서운 영화 제목이 뭡니까? 한니발이에요. 예,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아이들이 울고 그러면 일본 순사 온다, 뭐 호랑이 온다 그러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한니발 온다 그래. 한니발. 그만큼 공포의 존재입니다. 한니발이. 이 완전히 유럽 갖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까 로마를 이렇게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이 로마에서 한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키피오라는 사람, 스키피오 장군이에요. 스키피오가 로마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미 졌으니까 그 본국 카르타고로 직접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습게 되는 거예요. 카르타고에서는 로마를 점령했는데 로마 군인들은 어디를 점령한 거예요? 이 카르타고 와서 점령한 거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니발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할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그래서 본국 카르타고로 가서 자마 평야에서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누가 이기냐면은 스키피오가 이긴 거예요. 로마 군인이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2차 전쟁에서 다 이긴 전쟁이 있었는데 스키피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로마가 승리하게 되고 2차 전쟁 때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키피오에게 이름을 주기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명칭을 두는 거예요. 아프리카누스라는 것은 아프리카를 점령한 스키피오. 그 큰 칭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차 전쟁에서도 로마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명실상부한 지중해를 갖다 전체 장악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3차 전쟁도 있었습니다. 스키피오가 승리했었지만은 이 카르타고도 그도 옛날에 있었던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꿈틀거리면서 전쟁을 하지만은 이쪽 카르타고 쪽에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에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소금을. 그래서 농사도 못 짓게 완전 폐허로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지중해 전체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라 누구라고요?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세계에 로마라는 나라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지중해를 장악한 나라,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등장을 하면은 도마가 등장하는데 이 로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가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삼두 정치가 생각나죠. 삼두 정치. 예. Three head politicians 이렇게 되죠. Three head가 누구였습니까? 폼페이우스하고 크라수스, 줄리어스 이 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스리면 독재라고 그러고 세 사람이 연합해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공화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최초의 공화국가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공화국가가. 그래서 로마가 이 공화국가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폼페이우스는요 무관이어서 전쟁 솔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지고는 1200명의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 폼페이가 가서 점령을 해서 로마에 복속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폼페이가 등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폼페이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삼두 정치에서 크라수스가 죽어요. 전쟁에서 죽으니까 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죠? 폼페이하고 줄리어스. 이 부분은 중간기에서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재밌는 부분이니까 언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크라수스 머리가 셋이었었는데 뿔이 크라수스가 죽었잖아요. 이제 누구 남았다고요? 폼페이우스하고 누가 남았어요? 줄리어스. 세 사람 있을 때는 그래도 균형이 되는데 두 사람 있으면요 이게 안 돼요. 하나를 주고 가야 돼.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걸 갖다 패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아무래도 더 세력이 컸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줄리어스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죠. 줄리어스는 그때 당시에 골리아라는 독일 쪽에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 들어올 때 군인들 다 남겨놓고 너 혼자 들어와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줄리어스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 속셈을 알죠.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합니까? 상 주나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줄리어스 알죠. 죽으려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때 군인들 다 데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요. 루비콘 강을.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합니까?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같은 거 읽을 때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루비콘 강을 지난 거다. 다 이렇게 말한 경우가 많아요. 루비콘 강을 지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회군을 하잖아요. 회군한다는 얘기 뭡니까? 고려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 반란을 의미한 거죠. 바로 루비콘 강을 지났다는 이야기는 줄리어스 시저가 폼페이와 전쟁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가 했던 말들이 많아요. 루비콘 강을 지났다, 돌아오지 않은 강을 지났다, 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걸 말한 거죠. 이렇게 가지고는 폼페이우스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1인 독재를 하게 됐죠. 평소에 줄리어스 시저는요 1인 독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나라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공화 국가는 안 된다. 너무나 말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는 평소에 그게 소신이었습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 같죠. 박정희 대통령 때에 지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한다면 그런 나라 경제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안 돼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독재가 필요했었어요. 그때는. 바로 이때도 줄리어스 시저는 독재만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 나라가 운영할 수 없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인 독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공화정에 맛을 들여왔었던 원로원이 있었습니다. 이 원로원들이 가만히 있을 줄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줄리어스 시저를 갖다 죽이죠.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터스라는 사람. 브루터스는 마치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브루터스가 칼로 찌르면서 줄리어스 시저가 죽으면서 브루터스가 그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브루터스 너 맞아. 그러는. 그러니까 이 원로원들이 1인 독재를 보지를 못한 거죠. 이렇게 해서 줄리어스 시저가 죽으면서 로마는요 굉장한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혼란기를 겪게 돼요. 이제는 원로원들이 다시 장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혼란기를 겪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혼란기를 겪는 과정에 있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어요. 양아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가 문제된 게 뭐냐면 양아들이지만은 줄리어스 시저를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나이가 18살밖에 안 돼. 18 years old. 지금 경준이 나이죠. 경준이만 나이에 로마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그게 그러니까 영웅은 다른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18살이지만은 그의 삼촌뻘인 또는 다른 사람인데 그게 안토니우스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갈등 관계, 패권 관계에 있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18살이지만은 거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인물은 나타난 거죠. 승부수가 뭐냐면은 이들이 있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승부수가 뭐냐면은 이 줄리어스 시저가 죽기 전에 썼던 그 유서를 공개를 하는 거죠. 유서는 뭐에 쓰냐면은 첫 번째 내가 양아들이다. 내가 만약에 유사시에 있을 경우에는 내 후계자가 옥타비아누스다. 이걸 말한 거죠. 그걸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로마 시민들에게 크게 안 먹혀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모든 정세를 갖다가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원로원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아버지 줄리어스 시저가 죽으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유산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유산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죽거들랑 내 모든 재산을 그때 당시에 재산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난 재산들이니까 그 재산을 갖다 로마 시민들에게 유산 상속을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줄리어스 시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돌아온 게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유산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갑자기 변한 거죠. 아니 줄리어스 시저가 우리를 그렇게 좋아했어? 우리를 위한 사람이었어? 우리를 아들처럼 생각했어? 하는 여론이 확 돈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원로원에 가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지금 이 줄리어스 시저 후기자가 돼야 되는데 안토니우스, 자기보다 20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38살인 안토니우스를 택할 거냐, 18살인 나를 택할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원로원에서는 지도자로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38살인 안토니우스일까요? 18살인 옥타비아누스일까요? 예. 국가를 생각한다면 누구를 해야 돼요? 안토니죠, 38살. 근데 자기들을 위한다면 누가 좋아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옥타비아누스, 18살 옥타비아누스를 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여론이 옥타비아누스로 확 쏠린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18살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안토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도 있으면 죽겠거든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을까? 애굽으로 도망가. 애굽에 도망갔는데 애굽에 누가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결혼해요. 그래서 살아요. 그런데 안토니우스 옥타비아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두 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스 전쟁을 해야만 돼. 그래서 악티움 전쟁이라는 해전에서 누가 이깁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요, 진다는 것을 알고 자살하는 거야. 클레오파트라랑 같이.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독사를 갖다가 손에 물려서 두 사람 다 같이 자살하는 거야. 독사. 스네이크로 독사를 해서 자살하죠. 그렇게 해서 아우구스투스의 세상이 오게 된 거예요. 첫 번째 First Emperor가 되는 거죠. 그 로마의 제정 국가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정 로만 엠파이어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나와서 로마가 시작됐죠. 본격 시작됐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아우구스투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 호적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제대로 거둬야 되니까 호적, 레코드, 인구 센서스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로마 엠파이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태어났던 장소에 가서 호적 등본을 다시 해라. 인구 센서를 다시 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뭡니까? 그 엠퍼러의 그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는 거부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임산부도 가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이제 큰 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바로 헤롯을 왕으로 분봉왕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지금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면요, 거기는 왕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로마의 총독을 파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예루살렘에 누구를 파견하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왕을 헤롯 왕이죠.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헤롯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아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옥타비아누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지원한 거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말하기를 나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빚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사실 헤롯이 왕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헤롯이 주이시가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이 돼가지고는 예루살렘의 황제가 됐으니 약점이 잡히죠.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했던 게 뭐냐면 헤롯 성전 템플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46년을 지었던 템플이죠. 그로부터 30년이 더 지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전이고 멋있는 성전인가. 헤롯이 10년을 기울여서 템플을 지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헤롯이 등장이 된 바로 그 신약 성경의 배경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해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중간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약 시대의 문이 쫙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간기를 이해하셔야지 신약 성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요 신약 성경 볼 때 공중에 그 메아리만 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중간기가 침묵의 기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과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역사는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걸 분명히 봐도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 같지만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도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